최근 벌어진 중국의 터무니없는 만행으로 대한민국의 탐지 체계가 싹 바뀔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탐지 자산도 증강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탐지 능력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전투기 과시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9일 홍콩 SCMP가 중국 CCTV 군사 특집을 인용해 제22 스시마 해협과 전략 수역을 비행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동북아 공중전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전투기를 정말 못 봤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느냐입니다. 해당 보도의 골자는 중국 공군 제1항공여단의 임무 범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제20의 전략 수역 통과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내 감시망의 빈틈을 자극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따르면 Report leaves little doubt that the advanced fighter made the flight over the strategic waters. 이 문장의 핵심점은 저피탄 표적을 먼저 본 쪽이 전장을 설계한다는 사실입니다. 미 해군은 이미 UHF 대역의 E-2D 조기 경보기로 저피탄 표적 탐지와 지휘 통제 능력을 고도화해 연안망의 눈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에 보이지 않는 통과 주장이 선전이든 실제 운용 힌트 등 간에 이제 한국은 다중대역, 다중센서, 수동형까지 엮는 국산 카운터 스텔스 체계를 얼마나 빨리 실전화하느냐가 제20의 공세적 내러티브를 되돌릴 분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지금 맞닥뜨린 질문은 단순합니다. 스텔스기를 처음부터 보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던 표적을 결국 드러나게 만드는가입니다. 이 답을 위해 한국은 조기 경보와 장거리 레이더 및 수동형 감시를 하나로 묶는 다중대역과 다중센서 융합으로 했습니다. 첫 축은 하늘의 지휘소입니다. 한국은 기존 2737 피스아이 4대로는 동북아 스텔스 밀집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24년 12월 미 국무부의 대외군사 판매 승인으로 E7 웨지테일 4대 도입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예상 사업비 49억 달러, 이무레이더는 UHF 기반으로 스텔스 표적 장거리 탐지에 유리한 주파수 특성을 씁니다. 새 조기 경보기가 들어오면 남해와 동해, 서해의 감시갭을 줄이고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 표적 품질 자체가 한 단계 상승합니다. 조기 경보기는 먼 거리에서 넓게 보는 눈이면서 다중 센서의 트랙을 한 덩어리로 묶어 전투기에 전달하는 노드 역할도 맡습니다. 두 번째 축은 땅의 장거리 감시망입니다. 2024년 11월 개발 성공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동시에 받은 국산 장거리 레이더는 카디즈 전역을 24시간 탐지 추적하는 공군 영공 방어의 기둥으로 도입이 진행되면 노후 수입형 레이더를 단계적으로 대체합니다. 전술적 의미는 단순히 먼 데서 많이 본다가 아닙니다. 복각 탐지와 적어도 회피 경로의 갭을 줄이고 해상대지 배경 잡음에서 스텔스기 밑의 트랙을 끝까지 유지하는 처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이 레이더가 제공하는 깨끗한 트랙이 있어야 후속 요격 체계가 진짜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축은 조용히 보는 수동형 감시입니다. ADD와 국내 산업계가 축적한 PCL 수동형 위치 탐지 연구는 방송통신 신호 반사파를 이용해 표적의 시간과 주파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스텔스기라 해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기는 자신이 뿜는 전파를 최대한 줄이지만 민수 송신원의 파형은 차단하지 못합니다. PCL은 그래서 아무것도 쏘지 않고 표적 궤적을 복원하고 UHF와 L밴드 VHF 같은 저중주파 능동 레이더와 합쳐질 때 정확도가 급격히 오릅니다. 조기 경보기의 UHF 빔으로 넓게 표적군을 산출하고 지상 L밴드와 VHF 레이더가 형상을 잡아주며 PCL이 조용히 궤적을 붙들어주면 결국 스텔스도 보이는 표적으로 변합니다. 이 감시 세축은 곧 요격 3단계로 이어집니다. 초장거리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E7이 공중전투망을 조율하고 중장거리에서는 LSAM과 LSAM-2가 상층 방어에서 표적과 요격기와 미사일의 교차 정보를 싱크합니다. 또 근중거리 공중전은 KF-21과 F-35A가 맞습니다. KF-21은 대형 A사와 데이터 링크 그리고 100km 이상급의 BVR 미사일인 미티어를 운용합니다. 스텔스 표적에 대해 미사일의 종말류도 성능을 끝까지 살리려면 표적 갱신이 끊기지 않아야 하는데 앞서 말한 다중센서 융합이 바로 그 끊김없는 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관건은 빔 하나가 아니라 다중 네트워크로 스텔스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비용과 기술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듈을 쌓아 올렸습니다. 반면 조기경보기는 FMS로 시간 리스크를 줄이고 장거리 레이더는 국산화로 운영 유지비를 낮추며 PCL은 연구개발로 성숙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뒤이어 LSAM-2는 예산을 확정하고 성능 목표를 상향하면서 방공망의 상층 요격 방형을 넓힙니다. 이런 조합은 동북아처럼 전파 환경이 복잡하고 산악지형이 많은 곳에서 특히 효율적입니다. 표적이 저고도로 빠져도 PCL과 지상 레이더가 잡고 고고도로 빠져도 이 세분과 상층 요격이 따라붙습니다. 결국 핵심은 타이밍과 융합입니다. 한국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이 세 축을 일정대로 묶어 작전 체계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조기 경보기는 대공전의 페이스를 쥐고 장거리 레이더는 빈틈을 메우고 PCL은 표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이나 해상 이지스의 화력 분배가 더해지면 스텔스기는 들어오면 들키고 들키면 맞는 표적으로 바뀝니다. 이 큰 그림이 서면 중국의 양적 팽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숫자의 공포가 아니게 됩니다. 현재 한국이 선택한 길은 과장된 비밀병기가 아니라 검증된 원리와 현실적인 조합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크고 확장과 수출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속도입니다. 승인난 사업은 조기 계약으로 속도를 내고 성숙 기술은 양산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또 미성숙 기술은 신속 시제 반복으로 양산 시기를 당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스텔스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우리 하늘의 시간도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한국이 적 스텔스기를 끝내 드러나게 만드는 방법은 현장의 전파 지형과 공군 지휘망에 맞춘 실전형 조합입니다. 먼저 표적을 조용히 붙잡는 수단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추적해온 PCL인 수동형 위치 탐지는 FM과 DTV 같은 상업 송신원을 조명기로 쓰고 수신기들은 표적 반사파의 도달 시간과 도플러 차이를 계산해 멀티스태틱 기하로 궤적을 복원합니다. 능동 레이더처럼 전파를 쏘지 않아 적 방사탄 위협을 최소화하고 송신원이 많은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기하 이득으로 트랙 품질이 더 좋아집니다. 공개 논문으로도 ADD 지원에 FM 기반 PCL 알고리즘 최적화와 실시간화가 진전돼 왔고 FM 및 ATSC 계열 파형을 활용하면 지형 배치에 따라 대략 150에서 300km급 탐지 권역을 만들 수 있다는 성능 가늠치가 제시돼 있습니다. 2025년 6월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LSAM-2는 2028년까지 발사대 시제와 통합 검증을 포함하는 1억 4,600만 달러 규모 통합 계약이 진행 중이고 2024-2035년 단계에는 총 18억 6천만 달러급 투자가 계획돼 있습니다. 상층 레이더의 C2 및 발사대 구성이 기존 LSAM 배터리와 연동되면 상공으로 빠지는 스텔스 표적에도 교차각을 크게 만들 수 있어 요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관건은 빨리 보고 오래 추적하는 감시망과 높이 잡아 멀리 쏜다는 요격 궤적이 하나의 작전 타임라인으로 맞물리는 것입니다. 스텔스 표적에 대한 BVR 교전의 본질은 엔진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격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티어와 국산 전투기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탐지 자산들인 조기경보, 지상레이더, PCL의 링크가 끊기지 않으면 비가시 교전에서도 표적의 회피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미사일을 KF-21과 F-35가 공유할 수 있는 탄약 공통성은 전시 지속성 면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결국 한국형 카운터 스텔스의 강점은 비싼 한 방이 아니라 합리적인 여러 방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전장 하늘의 주도권은 보이지 않는 적기가 아니라 보이게 만드는 탐지 자산이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스텔스 시대에 선택한 현실적 길이고 이제 지금 필요한 건 속도와 결속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8일 중국 전투기 판매부인 영상입니다.
이집트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이집트 일간지는 이집트 공군이 중국으로부터 젠텐시 전투기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언론 보도가 있은 지 보름 뒤에 이집트 국방장관이 직접 언론에 대고 이것은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작년 여름 2024 이집트 에어쇼였습니다. 고등훈련기부터 주력 전투기까지 전방위적인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이던 이집트였기에 처음 신설된 이집트 에어쇼는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산 전투기의 경쟁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중국산 전투기가 한국의 KF-21, 미국의 F-16V에 승리했다는 보도가 중국 관영 언론을 중심으로 퍼졌는데요. 기존 보유했던 F-16의 개량 작업에 실패한 이집트가 미국, 이스라엘 등과의 복잡한 관계로 F-35 도입까지 거절당하자 중국의 젠10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무리 봐도 수상한 거래였습니다. 중국은 2023년 두바이 에어쇼 때도 관계자가 직접 이집트까지 건너가 애절한 구애를 했는데요. 계약 성사 소식에 서방 언론은 중국이 무이자 차관 등 불공정 조건을 제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 언론은 자국의 전투기가 미국과 러시아를 추월했다며 자만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이집트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 전투기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산 전투기 수출 실패의 원인과 KF-21, FA-50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집트 공군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가을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지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집트의 F-35 20대 구매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이집트 정부가 젠10C나 젠31, FC-31, 그리고 젠20까지 다양한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카이로 관리들은 중국으로부터 고등훈련기부터 4세대 전투기, 심지어 5세대 전투기 구매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위시리스트에는 당시 중국과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 중인 4세대 전투기 젠10C 외에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인 5세대 FC-31과 젠20 전투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구체적 정보에도 당시 분석가들은 이런 이집트의 움직임이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의도적인 트릭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 언론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자국산 전투기, 그러니까 고등훈련기인 L-15부터 4.5세대 주력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까지 마치 항공전력 전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 한국을 압도했다는 듯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이런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이상한 조짐은 있었습니다. 작년 말 레바논의 택티컬 리포트지는 이집트 정부의 구애에도 베이징이 기술 유출을 고려해 자국의 5세대기 모델의 수출을 꺼리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럴 거면 에어쇼마다 이집트 관계자를 따라다니며 공들였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차피 베낀 기술로 만든 전투기인데 갑자기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은 무슨 헛소리일까요? 따라서 이는 중국과 이집트 양국 정부의 전투기 도입 협상이 어느 순간 어그러졌으며 이러한 실패를 무마하려는 중국 정부의 밑밥 깔기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런 예상이 들어맞은 것입니다. 고등 전투기의 예만 봐도 중국산 L-15와 한국의 FA-50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경쟁이었습니다. 중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L-15는 FA-50과 비교했을 때 기본 설계부터 무장력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이 9,500kg 정도인 L-15에 비해 FA-50의 최대 이륙 중량은 13,500kg으로 거의 1.5배에 달합니다. 비행 가능한 무게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무장력과 연료량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전투기의 전투력과 작전 지속 능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최신얘기 FA-50은
동시에 검증받은 기체 T-50 고등훈련기를 개량해 만든 자체 개발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는 물론 추가 개량을 통한 능동적인 현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T-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집트 입장에서는 FA-50과 T-50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9세대 전투기의 세대 교체는 물론 정비와 보급의 원활함, 그리고 교육 훈련까지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FA-50은 기본 성능은 물론 레이더 등 첨단 옵션까지 전 부분에 걸쳐 성능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운용 목적을 경전투기가 아닌 고등훈련기로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T-50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집니다. 사실 L-15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자 장점은 바로 매우 저렴한 비용이지만 터무니없이 모자란 기초 성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 전투기는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L-15는 F터버너조차도 없는 경공격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T-50의 높은 사양이 수출을 방해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전술의 뜻, 실전에 투입되는 전투기의 성능이 올라가며 이제는 둘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F-16이 주력 전투기인 이집트 전투기 조종사들이 L-15로 훈련한다면 정작 F-16에 탑승했을 때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는 악효과만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을 꺼린다는 최강의 5세대기 제니10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군은 제니10을 F-22 랩터,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로 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니10은 기본 스텔스 성능 외에도 최고 속도 마하 이상이며 추중비가 1.12로 상당히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페이퍼 스펙이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제니10의 실체 깡 성능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행 제니10에 탑재된 엔진은 중국 내에서 개발한 WS-15 엔진으로 약 180에서 200kN의 출력 범위를 갖는데요. 개발 초반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엔진이 구형인 WS-10C 엔진과의 통합을 시도한 지 고작 2년 만에 완성되었고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제니10을 2017년부터 현장 배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운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갑자기 기술 유출 문제로 수출까지 거부한다는 발표에 의구심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력 전투기라 할 수 있는 4.5세대기 젠1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젠10C가 미국 F-15EX급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중국 공군의 보유 대수가 비슷하다고 실전 성능, 전체 화력까지 미국에 비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젠10을 F-15 전투기의 저급 버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의 주된 요인 역시 엔진입니다. 중국은 개발 중인 기체는 물론 현재 양산 중인 전투기에도 적당한 수준의 엔진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레이더 수급도 문제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자체적인 기술 없이 러시아 등의 외산 레이더에 기술을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경계한 러시아가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버리면서 레이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중국산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이 일본의 F-15J나 한국의 F-15K, 인도나 베트남의 수호-27보다 한 등급 아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전문가들은 제니10을 정말 5세대 스텔스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제니10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등 F-35와 유사한 스텔스기 형상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큼지막한 카나드와 주익 형상은 전방 RCS 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최악의 결과물입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는 제니10의 스텔스 성능을 KF-21 보라매급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KF-21은 검증된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중국산 5세대 전투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의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2기를 탑재하면서 스펙상의 엔진 출력은 제니10에 다소 못 미치지만 컴팩트한 동체 덕분에 추중비가 1.15를 가뿐히 넘습니다. 기동성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전투기와 비교해도 탁월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중국과 달리 A사 레이더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레이더 수급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KF-21이 분류상 어쩔 수 없이 4.5세대로 공표되어 있지만 S덕트나 평면 동체,
반매립형 무장창, 매립형 안테나, 반사각 정렬 설계 등의 저피탐 형상 설계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이집트의 계약이 심화할수록 중국산 전투기의 비교 하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파기되어 이집트 전투기 도입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계약 파기의 원인을 이집트의 심각한 경제 사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이집트의 한정된 사안이 아니며 그동안 이집트 정부가 보여줬던 전방위적인 국방 강화 움직임에 비춰봤을 때 도입 사업이 재개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집트 정부가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시장인 것입니다. 또다시 시작된 무한 경쟁 KF-21과 FA-50의 분투를 응원하겠습니다.